이제 우리 볼셰비키 경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볼셰비키 경제를 적백 내전이 있을 때의 경제, 그러니까 전시 공산주의 경제 체제, 이때에 어떠한 경제적인 일들이 진행이 되었는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적백 내전이 끝난 후 그 당시에 이제 정상적인 하나의 공산주의 경제, 그리고 그 신경제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레닌이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경제정책을 전개합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은 이 레닌의 이러한 경제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적백 내전이 있을 그때의 이제 경제 체제 혹은 그때는 경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일단 그 레닌은요, 이런 사월 태제를 중심으로 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국유화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하는 사람들은 뭐 서로 잃을 것도 없고 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국유화가 진행이 되고 상거래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행위는 어떤 면에서 볼 때 상당히 이제 위험한 그러한 행위이죠. 오히려 이 전쟁 중에 또 이렇게 힘있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좀 나타나면서 이렇게 좀 새로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걸 다 금지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럼 뭐죠? 이 물건이 이제 생산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이니까 인플레가 아주 살인적인 인플레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곡물 팔아서 얼마 받아봤자 살 수가 없어요. 인플레가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곡물을 숨기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닌 입장에서는 이 곡물이 와야 그 도시의 노동자들과 그리고 군사들이 이 식량이 조달이 되는데 이 농민들이 곡물을 숨겨버리니까요. 그래서 기관총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것을 농촌 계급 투쟁으로 규정을 하고 부농들을 공격을 합니다. 수탈을 하는 그러한 것이죠. 이러한 그 일이 바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1918년도 초에 이제 레닌이 공장들을 막 시찰을 하는 것이죠. 전쟁은 지방에서 있었지 이 도시에서는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대기업이나 이런 데들이 다 국유화된 이런 상황에서 가서 보니까 공장 생산성이 뚝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레닌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노동자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노동자들은 나쁜 노동자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실상일 수 있어요. 보면은 여기 소비에트의 핵심이 뭡니까? 노동자들이 주인이에요. 노동자들이 자치적으로 해서 기업을 운영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은 헌신적으로 막 한다면 몰라도,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그렇지 않은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동자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다. 러시아의 노동자들은 나쁜 노동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엄격한 규율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노동 규율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이 노동 규율은 어느 나라나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레닌이 보았을 때 공장에 전문가들을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기존에 있는 기업 운영자들은 다 이제 아웃된 상황이죠.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죠. 레닌이 봤을 때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장에 전문가들을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인 경영자 시스템을 이렇게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테일러 시스템, 이것은 이제 생산관리 시스템인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그 시간 체크해 가면서 생산량 체크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것까지 도입하려 하고 막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 민주주의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노동자들 얘기는 아니 자치적이고 자발적이고 그렇게 우리는 혁명할 때 들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이건 옛날로 돌아가는 얘기 아니냐 하면서 이제 노동자 민주주의와
충동을 일으킵니다. 이때 공장위원회가 있고 했는데 이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경제를 일으켜야 하는 레닌 입장에서는 그 전문가를 좀 파견을 좀 해야 되겠고 그리고 노동규율을 세워서 생산성을 높여야 되겠는데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들의 대표가 있고 소비에트가 있고 이게 주인인데 왜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하느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닌의 이 4월 태제의 얘기가 상당히 이론적이고 추상적이고 인간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간과한 이 죄성이나 이런 것들은 경험을 해본 사람만 아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추상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실상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1918년 봄에는 노동자들이 반볼셰비키 운동을 일으킵니다. 말하자면 소비에트 우리가 주인인데 볼셰비키에게 맡겼는데 왜 이 옛날하고 똑같냐 이러한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때는 전쟁 상황이어서 그랬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해서 이제 내전 후에 공산주의 경제를 이제 한번 보면은요.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민 반란이 일어납니다. 전쟁 중에 있을 때 백군이 와서 승리를 하면은 땅을 뺏습니다. 그래서 옛날 지주들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적군은 와서 식량을 수탈해 갑니다. 양식이 필요하니까요. 이걸 보면서 그래도 차선책으로 해서 땅을 빼앗기는 것은 좀 아닌 것이다 해서 그 식량을 계속 수탈해도 주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되었던 것이죠. 같은 적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식량 수탈이 내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나도 적군인데 그리고 내전이 끝났는데 식량도 바쳤는데 왜 계속 수탈을 하느냐 이런 이슈가 이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볼셰비키의 위기가 초래된 것이죠. 왜냐하면 같은 편이거든요. 적군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볼셰비키를 도왔는데 계속 수탈을 하니까 이 농민 억압에 대한 구실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볼셰비키 입장에서는 토지를 다 국유화시켜야 이게 정신에 맞는데 농민이 우리 편인데 우리 편을 들었는데 이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 반란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원래 이 농민들의 이슈는 토지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크스주의는 공산주의거든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배분을 하는 이런 이상적인 사회 건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하고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도시 노동자들의 파업이 빈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굶주림에 시달렸고요. 그래서 귀농을 하는 현상이 도리어 발생했습니다. 페트로그라드에 당시에 이제 360만 명 정도까지도 도시 노동자들이 이제 증가를 했는데 150만 명으로 줄어들고 도시가 텅 비는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참던 노동자들이 폭발을 해서 전쟁 중에는 참았죠. 그런데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지속이 되니까 이제는 파업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자본가들하고 똑같은 기업 운영을 한다. 정치적으로 검열을 하고 또 해고를 하고 임금 체불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다. 더 열악해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크론슈타트 수병들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자, 농민 반란, 노동자 반란, 군사 반란, 군인 반란. 그러니까 소비에트를 해서 소비에트가 주인인데 이 볼셰비키에게 맡겼는데 이거 전혀 개선되는 것은 없다. 이 뜻인 것이죠. 크론슈타트 수병들은 이 크론슈타트 섬은요. 페트로그라드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핀란드만에 있습니다. 겨울에는 이것이 꽁꽁 얼면은 바다 위로도 올 수도 있고 하는 이러한 지역입니다. 한 2,000명 정도가 있는데 여기 있는 병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제 지옥의 삶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추위로 인해서 동상 걸리고 굶주리고 이 병사들이 이 지옥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코르나야 광장에서 집회를 하면서 발표를 합니다. 소비에트에서 공산당을 제거한다라고 하면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강제적 식량 징발을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유상거래를 허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반란은 진압이 되었죠. 해서 서로 쌍방간에 수천 명의 그 군사들이 죽고 하면서 이것은 이제 진압이 됩니다. 그래서 내전 후의 공산주의 경제는 결국 볼셰비키의 등을 돌린 소비에트다라고 보통 우리는 일컫습니다. 이게 볼셰비키 공산당, 공산경제정책의 실상인 것이죠. 이 4월의 태제로 고스란히 진행을 했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레닌의 많은 생각들은 상당히 추상적인 것이었고 구체적인 상황에 이르렀을 때 인간 안에 있는 이 욕구를 없애라고 했을 때 그것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기에 이제 고스란히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닌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서 이제 갈등 속에 빠집니다. 플로레타리아 독재가 물론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자발적인 공산주의는 안 된다. 이것을 레닌도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플로레타리아 독재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4월의 태제에서도 플로레타리아 독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레닌은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진행을 했다가는 정권이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신경제정책을 펴니다. NEP라고 그러는데요. 1921년부터 24년까지 이제 레닌이 편 정책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공산주의 경제를 포기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그래서 극도의 인플레가 펼쳐져 있고 공업은 생산량이 기존 5분의 1밖에 안 되고 농업도 생산량이 5분의 2밖에 안 되고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식량 징발, 강제로 가져오는 것이죠. 이걸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부만 현문세를 내게 하고요. 그리고 농민들에게 고용을 허락합니다. 고용도 해라. 그리고 임차, 땅도 빌려라. 이걸 다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를 허용한 것이죠. 이러한 것은 공산주의에서는 허용이 안 됩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정책이에요. 이것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1926년도쯤 일을 했을 때는 전쟁 이전 상태를 완전히 회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실은 맞는 방법인 것이죠. 자, 그리고 도시 자유상거래를 회복합니다. 대기업을 제외한 다른 기업들을 허용하고요. 그리고 자본주의를 허용합니다. 그러면서 네프만 신경제의 이 부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때 부자들이 또 막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 공산주의의 포기이고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병행해서 실행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볼셰비키 경제의 하나의 그 실상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이 전체를 도식으로 다시 한번 표현할 수 있어요. 자, 4월의 태제하고 이 현실하고의 이제 그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소비에트 노동자, 병사, 농민들 대표죠. 이들이 주인이에요. 소비에트가 주인이고 이 소비에트의 이슈는 뭐냐? 토지를 달라는 거예요. 토지 붕괴. 그리고 빵을 달라는 것이에요. 자본가의 착취를 근절시켜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자율적 노동을 이렇게 근로조건을 개선해달라. 이게 이제 이슈였던 것이에요. 자, 이것을 볼셰비키들은 어떻게 이것을 접목을 시켰냐. 첫 번째, 토지 분배는 해줄 수 없어요. 이걸 해버리면 자본주의죠.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죠. 토지는 국유화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그 볼셰비키들의 이 방향인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래서 여기 4월 태제에 있어서도 토지 국유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빵과 관련해서는 자본가의 착취를 근절한다. 착취가 없는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생산과 분배를 소비에트가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관리하겠다는 것은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도 들어가는 것이에요. 가격을 자유롭게 해버리면은
마진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마진은 필요가 없어요. 자급자족 경제만 이루면 돼요. 마진을 주겠다는 것은 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인데 그건 주지 않죠. 자, 그러면은 가격 통제가 되는데 회사의 마진이 없고 가격이 통제당하면 근로자의 임금도 통제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구성원도 부자들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회사 자체가 이윤이 없는데 어떻게 근로자에게 이윤이 주어지느냐는 거예요. 또 회사도 하나밖에 없어요. 경쟁적으로 이 회사 생기고 저 회사 생기고 해서 이 회사마다 경쟁을 하면서 또 전문 기술자를 데려가면서 또 급여를 높이 주고 하면서 서로 이제 경영자하고 노동자하고 윈윈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급여도 올라가고 하면서 노동자들에게 부가 쌓여야 되는데 여기의 내용은 뭡니까? 부자 되려는 꿈은 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공산주의와 어긋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보면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빵을 달라는 얘기는 급여를 좀 올려달라는 얘기거든요. 자본가 착취 근절이라는 얘기는 이 자본가에게 귀속되는 것을 이리 좀 남겨달라는 얘기였는데 이것이 이상한 형태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자본가 착취 없어요. 마진 없어요. 그러나 급여에 있어서도 마진은 필요치 않은 것이에요. 이게 이제 그 직원들에게 그 구성원들에게 귀착되는 이제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율적 노동 해봤더니 술 마시고 늦게 오고 지각하고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노동을 이렇게 자율적으로 한다. 노동자가 주인이다. 소비에트가 주인이다. 노동자가 주인이다. 공장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주인이네. 그러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태해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레닌이 러시아의 노동자들은 나쁜 노동자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규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볼셰비키 공산당에서 진행한 내용들이죠. 그런데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농민들은 농산물만 산출하고 그 근로자들은 공산물만 해서 자급자족 경제를 이루자 이게 이슈였던 거예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배분받는. 그러나 여기에는 부자 되겠다는 얘기 하면 안 돼요. 근로자도 하면 안 되고 농민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실상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볼셰비키 공산당에서는 프롤레타리아의 독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고 1917년도에 이 4월 태제가 있고 볼셰비키 혁명이 있었는데요. 1923년도에 이승만이 어떤 잡지에다가 공산당 당부당이라는 태평양 그 잡지에다가 이제 그 하나의 논문을 발표합니다. 5가지 주제가 있었는데요. 재산을 그 공유한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본가를 없앤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지식인을 다 없앤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종교를 없앤다. 가능한 얘기인가? 국가도 없고 정부도 없고 공산당만 존재한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이게 공산당 당부당의 주제였습니다. 이승만은 23년도니까요. 이 학문까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승만은 철학을 부전공했고요. 원래는 철학 전공입니다. 그런데 논문 자체를 국제법으로 썼기 때문에 국제법이 전공이 되고 철학하고 역사가 부전공이 됐어요. 그런데 이승만은 철학을 알았습니다. 칸트를 알았어요. 칸트까지. 김구나 이런 사람들은 사서삼경 공부할 때 이승만은 칸트를 알았어요. 칸트의 영구평화론에서 3가지 주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에 이 3가지로 고스란히 들어옵니다.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가지고 헌법을 세운 이런 사람이에요. 이 공산당 이론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6년 후잖아요. 1923년도니까. 이때 이 공산당이 이게 맞는가? 이건 아니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조금만 지혜로우면 이 레닌의
이런 허구를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게 볼셰비키 경제예요. 이게 공산주의 경제의 실상이라고 이제 보면 돼요. 이대로 가려면은 이제 독재가 필요한 것이고요. 수탈을 해야 되는 것이고 농민 땅을 뺏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스탈린이 선택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게 이제 볼셰비키 경제인데 우리는 레닌을 이해할 때 하나 좀 더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 혼자만 이러고 있으면 나라가 바로 망해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국들이 볼 때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레닌은 주변에 있는 나라도 이 시스템을 택해야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안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코민테른을 얘기합니다. 국제공산주의입니다. 코민테른을 1919년도에 세우고요. 전 세계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광장에서 해마다 한 번씩 그 소비에트 대회를 열었는데요. 1920년 7월 19일이 2차 코민테른 대회였습니다. 광장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때 박진순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28일에는 이동휘, 이극로, 박진순이 이제 레닌하고 회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금 지원을 받기 시작하는데 와서 레닌을 만날 때마다 거대한 자금들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레닌이 유럽에서 공산주의 확장을 실패했어요. 1918년도에 독일에서 한번 봉기가 일어났거든요. 실패했고요. 헝가리에서도 한번 일어났어요. 실패했어요. 유럽에서는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아를 보니까 제국주의의 공격을 받은 나라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공산주의 원리를 이용해서 농민을 선동하고 하면은 정권을 뒤집을 수 있구나. 이걸 알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혁명 방법을 배우고 하려고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닌은 이제 아시아에서 동맹 찾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중국이고 북한이고 베트남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922년 12월 31일에 소련이 탄생합니다. 바로 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이 성립이 됩니다. 소련을 중심으로 한 15개국이 이제 소련이라는 나라를 형성을 하는 것이죠. 이 소련도 이제 70년 있다가 이제 붕괴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해서 이제 독립군들이 이때부터 여기에 참여를 하기 시작했고, 연해주에 있는 모든 독립군들은 전부 러시아 공산당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은 전부 모택동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 볼셰비키 혁명과 관련해서 이 당시의 상황을 알아봤고, 이 혁명이 진행이 되고 성공이 되고 이 혁명 정신에 맞추어서 나라가 운영이 되었을 때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이 실상을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공산주의의 하나의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레닌이 1924년도에 1월 달에 이제 죽게 되는데요. 간질병으로 마지막 1년을 고생 많이 했고, 또 이제 뇌일혈로 해가지고 계속 병으로 시달리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정권을 스탈린이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스탈린은 아주 강압적인 그 잔인무도한 사람인데, 방법으로 이것을 진행을 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시간에 그 내용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